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술 갈래 중에 수필 장르인 반통의 물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모두 교과서 121쪽을 펴도록 합니다. 먼저 교술 갈래의 특징과 개념부터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형광펜은 선생님이 어디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형광펜 부분은 따로 그을 필요는 없어요. 필기할 필요 없어요. 교술 갈래는 작가가 경험하고 생각한 내용과 글로부터 얻은 깨달음이나 통찰을 글로 표현한 글이다. 그래서 작가가 경험하고 생각한 내용으로부터 깨달음이나 통찰이 뭔가 깨달음을 얻은 거죠. 생각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적인 거죠. 작가가 내가 직접 경험하고 생각한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적인 글이 되겠죠. 자, 이 부분 필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교술갈래는 형식과 표현이 자유롭고 정해진 형식이 없어요. 우리 소설 같은 경우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란 그런 단계가 있었죠. 근데 그런 형식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고요. 그 다음에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이나 생각, 정서를 직접 내기 때문에 문학갈래 중에서 작가의 개성과 가치관이 잘 드러난다. 이건 당연할 수밖에 없죠. 뭐다?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작가의 개성과 가치관이 제일 드러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교술갈래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교술갈래의 특징이 되겠죠. 또 작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직접 전달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게 다른 갈래와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우리 소설에서는 작가가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서술자가 전달했죠. 우리 시에서는 하자가 전달했죠. 그런데 이 교술 갈래에서 나가 등장해서 그 나가 있고 뭐다? 나 이꼴 작가라는 거죠. 소설에서 나와 서술자는 다른 개념이었죠. 허구적 창작물이었죠. 하자도 나일 수도 있지만 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교술 갈래, 수필에서 무조건 나라는 거죠. 그래서 교술 대표적인 강론에는 뭐 설, 기등의 한국문화가 편지, 일기, 기행문이 있고 수필이 대표 장르죠. 그래서 대부분 아마 교과서에서 교술 갈래 그러면 수필이 이렇게 등장할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도 당연히 수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경험과 성찰을 담은 글쓰기, 이거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수필의 특징 보도록 합시다. 이거 필기하도록 할까요? 자기 고백적, 내가 나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적이고 나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개성적이겠죠. 개성이 개인의 그런 개인만이 갖는 독특한 특징이죠. 그 다음에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수필 나오면 자유로운 형식, 이거 나온다. 그래서 자유로운 형식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반통의 물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들 교과서 122쪽을 봅시다. 나이덕이라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죠. 교과서에 농사를 짓다가 밭일을 하다가 이렇게 깨달은 점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경험, 농사죠.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술 갈래다, 수필 갈래다. 뭐 이건 적을 필요는 없어요. 이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알아두라고 쓰는 거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형광펜 그은 부분은 여러분들 따로 필기할 필요는 없고 선생님이 이 부분은 어디 읽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긋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너무 참고만 하세요. 형광펜 그은 부분은 좀 넉넉히 넣어요. 넉넉히. 당근 씨를 막 뿌리던 남편에게 나는 몇 번이나 말했다. 다른 씨앗들은 한번 키워보았기 때문에 감을 잡을 수 있겠는데 부추 씨앗 당근 씨는 원래 처음 뿌리는 것이라 대중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아까부터 밭 주변에 종종 거리는 참새 서너 마리가 어쩐지 마음에 걸린다. 작년엔 너무 얕게 씨를 뿌려 낭패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씨 뿌린 지 2주일이 넘도록 싹이 나오지 않아 웬일인가 했더니 새들이 와서는 잘 잡수간 뒤였다. 옛날에는 씨를 뿌렸는데 씨를 땅속 깊숙이, 여기 땅이 있으면 깊숙이 해야 여기 씨를 뿌려야 새들이 안 먹는데 너무 얕게 이 정도에 뿌렸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다 먹어가는 거죠. 그제야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적어도 3알 이상 심는 뜻을 알 것 같았다. 그래서 나오죠. 그 뜻, 무슨 뜻인지 이제 뒤에 나옵니다. 하나는 새를 위해, 이 부분을 필기해야 되겠죠. 하나는 새를 위해, 하나는 벌레를 위해, 그리고 하나는 사람을 위해 자연과도 나누는 넉넉한 마음이죠. 그래서 새 먹을 것까지 이렇게 씨앗을 뿌려준다는 거죠. 워낙 넉넉히 뿌린 탓인지 새들이 당근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탓인지 당근 싹은 좀 늦긴 했지만 촘촘하게 돋아났다. 처음엔 어렵게 튀어낸 이쁜 싹들을 솟아내느라 차라리 잘고가 이게 쪼매난 거죠. 쪼매난 거. 못생긴 당근을 먹는 게 낫다고 그냥 두었다.
그러나 워낙 자라는 속도가 빨라 자리를 못 잡지 못하고 밀려 나오는 뿌리가 하나 둘이 아니었다. 이러다가는 당근 정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당근 싹이 너무 촘촘해서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땅에 씨를 하나 뿌리면은 이렇게 잘 자라겠죠. 영양분을, 여기 있는 영양분을 얘가 다 흡수해서 잘 자라는데, 씨를 3개나 뿌렸기 때문에 서로 자라니까 여기 나오는 영양분을 3개가 나눠서 흡수하는 거죠. 영양분을 3개가 나눠서 흡수하니까 잘 자라지 못하고, 또 자란다라고도 서로 자라려고 때문에 몇 개가 이게 줄기가 굵게 뻗어나가면 얘네들이 밀려서 땅 밖으로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촘촘히 뿌리는 게 좋지도 않았다, 이런 거죠. 이러다가는 당근 전체가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것 같았다. 식물에게는 적절한 거리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수필에 나오는 깨달은 거죠. 어떤 경험을 통해서 느낀 깨달이, 식물에게는 거리가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네요. 이제 사람에게도 대입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거리가 깨졌을 때 폭력과 한멸이 생겨나는 것처럼 좁은 땅에서 서로 머리를 디밀며 얽혀있는 그 붉은 뿌리들에서 어떤 아우성이야. 서로 씨앗이 땅속에 몰려 있으니까 서로 좀 떨어지고 싶다, 나도 영양분 좀 흡수하고 싶다, 이런 아우성이겠죠. 아우성이 막 외치는 거죠. 들려오는 것 같았다. 내가 그들을 돕는 길은 갈 때마다 조금씩 솎아준다는 거는 뭐 줄기 같은 거, 이렇게 잔줄기 같은 거 좀 잘라내주고 줄기나 잎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아우성을 중재하는 일이었다. 농사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적절한 거리를 익히는 과정이 아닐까. 당근 씨를 뿌리며 얻은 깨달음이 여기까지의 중심 생각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미운 풀이 죽으면 고울 품도 죽는다는 속담이 있다. 김을 맬 때마다 나는 그 말을 자주 떠올린다. 내가 뽑고 싶은 잡초는 미운 풀이고 키우고 있는 채소는 고운 풀이란 말인가? 곱고 미운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것이 이른바 농사다. 그래서 잡초와 채소는 인간에 의한 구분일 뿐이다. 이 사람이 근본적인 어떤 의문을 품는 거죠. 곱고 미운 것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인간 기준으로, 인간이 먹을 만하면 고운 거고 먹지 못하면은 곱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잡초와 채소를 구분하여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것이 이른바 농사다. 그래서 농사는 모두 공존하기보다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농작물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잡초보다는. 그러나 미운 풀이 죽으면은 고운 풀도 죽는다고 하지 않는가? 선택보다는 공존이 땅의 본래 질서라고 할 때 밭은 숲보다 생명에 덜 가깝다. 숲은 나무나 풀들이 모두 공존해서 살죠. 나무나 풀들이 모두 공존해서 사는데, 밭은 잡초는 죽이고 그 다음에 농작물들만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공존이라는 개념을 볼 때는 잡초를 죽이는 밭보다는 뭐 나무랑 풀들이 다 같이 함께 사는 숲이 더 공존의 질서에 맞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밭을 일굴 때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풀이다. 사람의 손이 미치기 오래전부터 이 둔덕에는 명아주, 저 둔덕에는 계명처, 이 고랑에는 돼지풀, 저 고랑에는 질경이 열거하고 있네요. 그들이 바로 주 땅의 주인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달갑지 않은 침입자가 삽과 호미를 들고 나타나. 여기서 침입자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사람이겠죠. 그래서 원래는 생명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살았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잡초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것도 생명을 키운답시고 원주민을 쫓아내니. 여기서 원주민은 원래 살고 있었던 명아주, 개망초, 돼지풀 이런 잡초들이겠죠. 이렇게가 되겠죠. 사실 원주민 풀들에게는 면목이 서지 않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풀을 그냥 두면 뿌려놓은 채소들이 자라지 못하게 되니 어느 정도는 뽑아줘야 된다. 이런 안절부절 덕분에 우리 밭에는 채소가 반이고 잡초가 반이다. 이 사람이 농작물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잡초를 뽑고는 싶은데 또 생명의 소중함도 알기 때문에 잡초를 차마 뽑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만 뽑고 어느 정도는 놔둔다는 거죠. 그래서 채소가 반이고 잡초도 반이 된다는 거죠. 변명 같지만 우리 밭보다
다른 밭보다 우리 밭에 풀이 문성한 것은 게으름 때문이 아니다. 아, 내가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잡초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내가 게을러서 잡초가 많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문단까지는 이제 김을 매면서 얻은 깨달음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깨달음, 당근 씨를 뿌리며 얻은 깨달음이 나타났고요. 두 번째 깨달음, 김을 매면서 얻은 깨달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옆에는 우물이나 수도가 없다. 조금 걸어가야 그 마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수로, 물이 이렇게 흐르는 통로죠. 물이 흐르는 통로. 호수나 간으로 연결하기에는 거리가 제법 된다. 또 그러기엔 작은 밭에 너무 수선스러운 것 같다. 뭐 분잡스럽다. 어수선하다는 거죠. 분잡스럽다. 뭐 복잡하다 이런 거죠. 그냥 물을 한 통 길어다 주었다. 푸성기들을 키우는 것은 물이 아니라 농부의 발소리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농부들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주는 거기 때문에 농부의 발소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밭을 흡족하게 적시려면 수로까지 적어도 10번은 완복해야 되니 그것만으로도 만만치 않은 노릇이었다. 그래서 여기 물이 흐르는 통로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호수로 연결해서 밭으로 여기 쭉 밭이 있으면은 물을 주면 편하겠죠. 근데 너무 거리가 먼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 직접 물통 이렇게 담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옮긴다는 거죠.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물통을 들고 걸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텃밭을 일구시는 어떤 할아버지인데 물을 주러 가시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다. 그 할아버지는 몸쪽이 반이 마비되어 걷는 게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성한 한쪽 팔로 물통을 들고 걸어가시는 모습은 거의 몸부림에 가까우면서도 이상한 평화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절뚝절뚝 몸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물은 찰랑거리면서 그의 낡은 바지를 적시고 길 위에 쏟아져 결국 반통도 채 남지 않게 된다. 그렇게 몇 번씩 오가는 걸 나는 때로는 끌듯이 지나가는 발소리로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마른 길 위에 휘청휘청 내고 갓 젖은 길을 보고 알 수 있기도 한다. 자, 이 부분 텃밭에 물을 주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그림 그리듯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림 그리듯이 상세히 표현하고 있죠. 설명이라기보다는 이런 거를 우리 묘사라고 합니다. 이 수필에 글 쓴 사람, 나와 마찬가지도 이 할아버지도 농작물에 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양동이에 물을 담아서 밭으로 가지고 다니죠. 근데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해요. 그렇죠? 몸 반쪽이 마비돼서 다리를 저시죠. 다리를 저시니까 물이 찰랑찰랑 하면서 몸이 많이 흔들리니까 물이 찰랑찰랑 하면서 다 넘쳐나가겠죠. 그래서 물이 결국에 막 반씩 되는데 그런 할아버지가 힘겹게 농작물에 물을 주는 모습이 이 작가에게는 오히려 평화롭게 이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젖은 길은 할아버지가 이제 물을 흘려서 길이 젖어버린 거죠. 이내 말라버리곤 했지만 나는 그 길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길을 별로 보지 못했다. 생명을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가 진짜 너무 고생하면서 이렇게 물을 주는 모습이 정말 자기를 희생하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생명을 키우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여서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나 역시 그 밭의 채소들처럼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 반통의 물을 잃어버린 그 발소리를. 물통을 나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 내가 10번 오가야 할 것을 그 할아버지는 20번 오가야 할 것이지만 몸이 불편해서 물을 많이 쏟아버리기 때문이죠. 내가 이 채소를 키우는 일도 그 할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안간힘 때문 아닐까? 힘이 들지만 둘 다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간힘을 써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는 거죠. 몸에 피가 돌지 않는 것처럼 문득문득 마음 한쪽이 굳어져 가는 걸 느끼면서 절뚝절뚝거리면서 그러면서 남은 반통의 물을 살아있는 것들에게 쏟아붓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는 불편한 몸으로 할아버지를 보고 얻은 깨달음이죠. 그래서 세 번째 깨달음이죠. 그리고 여기 생명을 사랑한다로 썼는데 어떻게 사랑한다? 이렇게 자기가 물을 퍼서 이렇게 힘겹게 물을 떠서 그 반통 남은 물을 농작물들에게 준다는 거죠. 이 짤막한 이야기들은 이렇게 밭을 가꾸는 동안 절뚝거리는 내 영혼의 발소리 같은 것이다. 농사를 지으며 겪은 일들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죠. 감히 농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연과 행복한 합일, 하나가 된다는 거죠. 부를 수 없지만 그 어둠과 불구에 힘입어 푸른 것들을 만나러 가곤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
농사 짓는 게 굉장히 힘겹고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밭을 가꾸는 동안 이렇게 쩔뚝거린다고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어둠과 불구, 불구는 뭔가 뭐 쓰지 못하는 불편한 거죠. 그래서 뭐 몸이 불구가 됐다 그러면 뭐 어디 몸이 좀 불편하고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농사 짓는 힘겨움을 뭐 쩔뚝거리던 그 다음에 어둠과 불구로 표현했는데 결국은 이런 힘겨운 과정 속에서 농사를 짓고 나면은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의 발소리라고도 표현했고 푸른 것들을 만나러 간다라고도 표현했네요. 그들에게 물을 주고 돌아오는 물통은 언제나 비어있다. 사랑을 듬뿍 주었기 때문이죠. 단순히 물이 아니라 힘겨운 농사를 짓는 힘겨움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이 농작물들을 위해 사랑을 주는 하자의 그런 숭고한 희생정신, 뭐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농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에 담긴 글쓴이의 깨달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들 워크북 15쪽을 피도록 할까요? 자, 내용 정리되어 있죠? 현대 수필. 자, 수필하면은 바늘 가는데 실 그듯이 두 가지 수필에 크게 장르가 있어요. 하나는 중수필, 하나는 경수필이죠. 그래서 중수필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이고 시시적, 전문적인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뭐 대학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자기가 아는 뭐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거를 중수필이라고 그러고, 경수필은 신변잡기적, 신변잡기적은 내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을 신변잡기라 그러죠. 그 다음에 뭐 똑같은 말이죠. 일상적. 그 다음에 굉장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의 느낌이 있으니까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반통의 물은 경수필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사색은 뭡니까? 어떤 생각하고 깨달음을 얻는 거죠. 성찰이랑 비슷. 생각하고 생각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이 농사를, 밭을 가꾸는 일에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성찰. 이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실수를 많이 하죠. 너무 씨를 촘촘하게 뿌렸다거나 씨를 너무 촘촘하게 뿌렸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반성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랑 특징은, 자, 주제 특징, 농사일을 짓는 자신의 체험에서 깨달음을 이끌어내고 있다. 밭을 읽으면서 느낀 점 중심으로 짤막한 이야기들 병렬적으로. 병렬적으로는 뭐냐면은 이야기가 유기적으로 쭉 연결되는 게 아니라 별개의 이야기가 따로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없어도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거 우리 유식한 말로 옴니버스라 그러죠. 옴니버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시트콤 같은 거 보면은 시트콤 한 편 못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트콤을 전체를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왜냐하면 그 시트콤 내용이 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병렬적으로 나열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작가의 경험을 통한 깨달음 나와 있고요. 이거는 교과서에 선생님이 필기를 한 거니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썼으니까 이게 수필이라는 거죠. 수필이라는 거죠. 자, 이것도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필기 검사하고 당연히 플리크하고 당연히 발표도 시킬 거니까요. 한번 필기한 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더 읽어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